고맙습니다. 자, 공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케이. 사실 제가 발표한 책이건 논문이건 간에 제일 비관적이고 어두운 글이 되겠습니다. 제목도 원래 도레알 공동체인데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분열의 공동체로 제목도 바꿨습니다. 분량이 좀 되는데요. 제가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떡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 대선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인류가 합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분열이 더 가속되고 있다 그런 진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제가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공동체에 관한 어떤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소속감인 것 같아요. 같은 우리로 이제 묶이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와 구별되는 또 우리 바깥의 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나온 이제 책을 참조했더니 이 공동체 개념 자체도 엄청 분열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랫부분인데요. 탈전통 공동체라는 양상도 보이는데요. 인용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좀 보자면 이제 강조될 거는 함께 어울림이라는 주제적 초점, 순전히 파트타임적인 성격, 공동체화의 선별성이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가 중요한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심지어는 어떤 공연 현장 같은 그런 현장, 하위문화, 팬클럽, 인터넷 포럼, 브랜드 애호가 모임, 페스티벌, 카니발,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동체,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란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 이게 이제 과연 뭐랄까요, 한 18, 19세기적인 공동체,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의 공동체 개념하고 많이 다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2010년에 나온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또 이제 극심한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리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확인되듯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일도 다반사고,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분열되는 일도 다반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결국은 각자의 예속을 강화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올해 공부한 들레즈 과타리의 이제 욕망적인 관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고요. 1990년에 들레즈가 제안한 새로운 개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들레즈는 푸코가 잘 분석한 바 있는 규율 사회를 이어 제어 사회, 영어로 이제 Societies of Control인데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규율 사회 분석은 이제 잘 아실 테니까요. 대조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율 사회를 특징 짓는 주요 개념은 감금, 주형, 이렇게 딱 틀에 찍는 겁니다. 개인이다. 규율사회의 대표적 장소는 울타리 쳐진 장소인 감옥, 병원, 공장, 학교, 가정 등이며, 사람들은
한 곳을 떠나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각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으로 개인들이 주조되면 각 장소마다 이제 죄수로, 환자로, 뭐 노동자로 등등,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명령어에 의해 규제된다. 한편 제어 사회를 특징 짓는 주요 개념은 연속 변조, 가분자다. 이 인디비주얼하고 디비주얼, 이게 이제 대조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리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어 사회에서는 하나를 끝내고 다른 하나를 시작하는 대신 매 순간 연속해서 스스로 변형하는 주형처럼 변조한다. 가령 학교를 졸업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형태로 계속되는 거죠. 사람들은 패스워드를 통해 승인된 곳을 서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나뉠 수 있는 가분자다. 제어 사회를 가능케 한 기계 유형은 컴퓨터로 들레즈 본인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예감케 한다. 사실 1990년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미 1982년부터 미니텔이라는 이름의 통신 서비스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둘레즈는 이로부터 제어사회, 영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Societies of Control 또는 Control Society, 이런 아이디어를 착상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런 단말기, 아마 예전에 우리도 하이텔 단말기 이렇게 전화국에서 보급했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서핑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게 더 오래됐다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요. 나는 개인이 가분자가 되었다. 인디비주얼이 디비주얼이 되었다라는 둘레즈의 진단에 주목한다. 전 근대 공동체와 다른 현대의 공동체가, 오늘날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 나뉠 수 있는 개인, 분열하는 개인, 즉 가분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둘레즈가 잘 관찰했듯이 가분자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본성에서 탄생했다. 말하자면 물적 조건의 변화가 가분자와 분열의 공동체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근대 공동체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직접 만난 사람끼리 친한 건 뭐 당연하다 치자. 근데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나의 우리, 소속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냐. 이제 여기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합니다. 상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상상은 사실은 굉장히 부성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진 원초적인 촌락보다 큰 공동체는 전부 상상된 것이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뭐 5천 몇백만 살지만 그중에 만나본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적 특징,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앤더슨의 더 중요한 특징, 그 통찰은 뭐냐면 이 공동체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통의 언어와 그리고 대중매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역마다 사실은 넓은 영토일수록 언어가 미세하게 다 달라요. 심지어는 양 끝은 이제 거의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거를 활자 언어, 여기서 이제 신문에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정부의 공식 언어와 신문에서 유통되는 언어가 이렇게 수렴되면서 이제 특정 지역의 언어가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 수록된 컨텐츠를 이제 그 해당 뭐랄까요, 주권의 범위까지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결국은 공통의 공간은 어디까지냐라고 묻게 되면 같은 생각과 생각거리를 공유하는 곳까지라고 이제 앤더슨은 통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상상된 공동체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 적이 없는 우리와 누군가와 이제 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둘 다 생각 속에 공통의 것, 가령 화제, 느낌, 고민, 기쁨, 관심, 바람. 여기 뭐 정치적인 안건이나 사회적인, 그리고 뭐 오늘날로 치자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까지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느낀다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물리적 공간은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함께라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
관념과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 관념이 같게 발생했다. 이 관념의 발생을 보통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의 공동 성원이 됩니다. 뭐 스피노자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리적 공통성, 이게 이제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념적 공통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앤더슨은 그 점에서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탄생할 때 민족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아까 이제 신문으로 대표됐지만 나중에 라디오, 영화, 뭐 TV 이제 계속 나왔죠. 그 대중매체의 역할을 주목하는데요. 대중매체는 결속한다. 그래서 같은 대중매체 권역에 있으면 이제 보통 우리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대중매체를 소비하면 일단 소속감이 형성된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구분, 가령 아파트 지을 때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서로 분리하는 이런 식의 행위는 결과에 해당하지, 그게 거리라든지 어떤 차별의식, 이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책에 쓰고, 그래서 이거는 요약해서 여기다 이제 다시 수록했지만 이따가도 많이 나올 거니까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지구적인 행성적 거버넌스 협력과 연대가 요청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물적 조건을 통해서 이제 사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물적 조건이 뭐냐, 특히 이제 인식이 가능한 뭔가를 안다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17세기, 8세기에는 자연과학의 발전, 이걸 통해서 이제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오늘날 어떨까? 예, 제가 볼 때 현대의 삶은 여러 겹의 비눗방울로 둘러싸여 있다. 버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우리가 갇혀 있다는 의미에. 이런 비눗방울을 처음 언급한 건 자칭 칸트 인식론을 계승한 에스토니아의 생물학자 야콥 폰 윅스킬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둘레세계 산책에서 동물의 인식행동 틀, 이거를 둘레세계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책은 모든 동물은 각자의 비눗방울 속에서 종 특유의 인식 틀 안에 갇혀 살아간다고 이제 단언합니다. 그것이 둘레세계고요.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윅스킬은 동물의 관점에서 인간 인식을 논했다. 말하자면 인간의 타고난 감관, 센스 오르간에 주목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적어도 크게 두 개의 비눗방울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 생태계인 도시고, 도시는 논의에서 생략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 디바이스가 결합해 창출한 소셜미디어가 다른 하나다. 우리는 도시라는 자연에 살고 있고 소셜미디어라는 감관, 이제 센스 디바이스라고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속에 위치한다. 미디어란 매체, 즉 중간에 있는 걸 뜻하며 인식과 소통에서 매개에 위치해 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건 일대 다인 대중매체다. 반면에 이제 21세기 결국 수렴돼서 뉴미디어가 소셜미디어 형태로 이제 결론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수의 발신자와 다수의 수신자가 엮여 있고 누구라도 콘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 특징인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면화되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의 등장 2007년 이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단톡방,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것뿐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이제 소셜 미디어란 이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성을 갖는다. 근데 소셜 미디어가 현대인의 감관이 되었을 때, 센스 디바이스가 됐을 때 인식이란 게 뭐냐? 이 논의가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에코룹, 동굴 효과, 확증 편향, 위조 뉴스, 포퓰리즘, 이게 다 이제 관련됐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지각, 미디어와 인식이라는 주제가 왜 심각하고 중요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지식 대부분이, 즉 인식 자체가 과거에는 직접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미디어를 경유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제 소셜 미디어가 아닌 죄송합니다. 대중 매체 매스미디어가 아닌 소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브루디에가 그 지적한 거가 이제 텔레비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버클리는 존재하는 것, 그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일부 우리 철학자 또는 작가에게 존재한다는 건 텔레비전에서 지각된다는 거다. 요컨대 존재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의해 지각된다는 거고, 이것은 곧 기자들에게 잘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걸 좀 참조해서요. 근데 이제 결국 소식, 사람뿐 아니라 이것도 이제 뉴스 이런 것도 잘 보임에 지배를 받고, 그 등장을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광고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실상, 세상이 어떤지에 대한 실상이 뉴스를 통해서는 알기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결국은 대중매체와 그 대중매체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중매체는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어떤 물적 조건하고 이제 경쟁한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고요. 그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것만이 살아남는 게 이제 현대 사회가 되었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포스털 뉴스마저도 소셜 미디어가 삼켜버린 지 오래다. 소셜 미디어는 이제 미디어의 이데아로 자리 잡았다.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를 점령했다. 가히 소셜 미디어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또한 앞서 열거했던 분열의 원인이 이제 제가 진단하기에는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10년 전 연구의 그 한계, 거기서 이제 한계가 언급됐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최근 10년 동안에 소셜 미디어가 미디어 자체가 되면서 10년 동안 공동체가 더 분열되었고,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경향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스피노자는 몸이 물체와 만날 때 동시에 관념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관념이 상상이다. 하지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는 상상이 다른 식으로 작동한다. 즉 17세기라면 몸에 직접 일어나는 변화가 주도적이었다면, 21세기에는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관념의 변화가 몸과 별개로 얼마간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해야 한다. 오프라인 물리세계의 만남이 생략된 채 주로 온라인 세계 혹은 컴퓨터 세계가 경험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상의 발생 방식이 바뀐 거다. 이제 한마디 더 첨가하자면, 이제 이 소셜미디어 네이티브 세대가 중학생이 됩니다. 완전 우리랑 다른 인종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최근에 뭐 연구된 저기 수치는 여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둘레즈는 가분자가 생겨난 주요 물적 배경으로 패스워드를 통해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기술 조건에서 이론적으로는 한 개인이 무수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무수한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삶의 방대한 부분이 단말기와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를 서핑하는 아이디로 요약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지 않은 담론과 콘텐츠 장에서 이런 분열상은 극에 달한다. 이게 이제 돈이 걸려 있으면 실명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안 걸리면 굳이 실명까지 이제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은 무수한 가분자로 쪼개져 자신을 모자이크할 수 있게 되었다. 오아소 까마귀처럼 화려한 깃털들을 자기한테 꼽아서 말이다. 이걸 이제 달라진 공동체도 분석할 수 있다. 오늘날 공동체는 가분자들이 이룬 공동체다. 최소한 근대 공동체까지만 해도 구성원은 개인이었다. 하지만 물리적 장소의 모임으로서 형성된 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 말고, 이제 비물리적 공간에서 가분자의 아이디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속 아이디가 좋은 사례다. 아이디는 본래 의미의 페르소나가 되었다. 페르소나는
연기자가 착용한 가면이다. 연기자 개인은 여러 가면을 바꿔 써가며 여러 가분자를 연기한다. 소셜미디어 환경은 모든 사람을 분열된 배우로 만든다. 모두가 가분자가 되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쪼개질 수 없다는 뜻의 근대적 개인은 비물리적 사회에서 점점 더 추방된다. 중요한 건 필연적으로 파트타임일 수밖에 없는 페르소나를 잘 갖고 가는 있다. 개인에게 과제가 그렇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다른 파트타임 속에서 다른 페르소나를 연기해야 한다. 분열의 공동체는 분열된 개인, 즉 가분자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파트타임 페르소나로 임하니 사람도 모자이크지만 공동체도 모자이크다. 즉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합된 자, 통일된 공동체, 협력과 연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분자의 분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끝난 후 완전히 다른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식의 분열이 이어질 것 같다. 아니, 한 편의 영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영화가 시작되고 또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더 현실에 가까울 거다. 원했든 원치 않든 개인의 분열과 공동체의 분열은 가속되고 있다. 격리는 진화, 즉 새로운 종의 출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 각 집단은 다른 종이 된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란 초유의 환경은 호모사피엔스를 새로운 종들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진단 속에서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가치는 또 함께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김재인 선생님이 오늘 기조발제로서 뉴노멀과 분열의 공동체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이 이렇게 선생님께서 뭐 발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은 이제 가장 좀 가장 비관적인 본인이 하신 발제 중에서 비관적인 발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비관적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한테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제의 마지막을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물음표로 많이 끝나더라고요. 물음표로 문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은 저희가 발제는 보통 이제 발표나 발제는 이제 서문에 이제 물음표들을 던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반해서 오늘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김재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논지나 분석을 이어나가신 후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질문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렇게 손을 여기 손을 반응의 줌에 손들기를 해주셔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해주셔도 좋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여기 혹시라도 그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채팅방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우리가 좀 이 발표를 너무 또 늘어지지 않게 아주 핵심을 주로 얘기해 주시면서 해서 오히려 좀 토론 시간이나 질문 시간에 좀 토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먼저 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 아닌 뭐 할 때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공동체나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즘 이 뭐 철학이나 아니면 대한 사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후 변화나 혹은 인류세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 파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현대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인식론이라기보다는 존재론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존재가 지금까지는 근대 철학이나 아니면 근대 사상들이 인간을 세계로 뭐 동물로부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동물로부터 아니면 다른 생물로부터 혹은 세계로부터 자연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그 이분법적인 관계를 분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뭐 환경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혹은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오히려 그게 현대 철학이나 아니면 최근의 대안적인 사상들은 이 관계라는 것들을 이미 떼어낼 수 없는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 아니면 인간과 타인이라는 관계들이 이미 그 원래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환경 위기나 아니면은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대한 문제점을 해 나가자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관계론, 인간과 다른 존재가 떼어낼 수 없는다는 관계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접했는데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김재인 선생님이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은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특히 이제 그게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영속적인 게 아니었고 특히 이제 이 소셜 미디어가 압도적인 어떤 인식의 어떤 인식을 지배하는 것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뭐라 그랬죠? 그게 네? 가분자. 가분자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가분자들과 틀려가지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를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게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존재들이 떼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과 지금은 가분자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기술적인 영역에 이 지배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진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인식론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세계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 대체론 들레즈 이후인데 그 존재론적 전해라고 요즘 이제 부르는 그 경향이 사실은 이제 구성된 것도 인식론적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결국 담론 속에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 뭐 절박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미디어를 중심에 놓고 분석을 하게 된 건 결국 세상과의 만남 자체가 과거의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기술 매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조금만 더 지나면 저기 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같은 게 이제 그 있겠죠. 안경 대신 착용하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만나면 마치 저기 어떤 영화였죠? 그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 광고판이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말을 건네고 하는 그런 형식의 세상이 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의 진짜 모습에 가깝지 우리가 여기 엄혜원 선생님 뒤에 있는 이 배경, 이 숲과 뭐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는 더 이렇게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빈도 자체도 그리고 강도 자체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현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그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미디어와 우리가 접할 때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그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수만큼 우리 자신도 쪼개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비물리적 공간 이 안에서의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아이디를 통해 그 메모리 안에 저장된 그것과 흔적밖에 없으니까 결국 네이버 이용할 때, 뭐 구글 이용할 때, 페이스북 이용할 때, 줌 이용할 때 다 다른 자기의 정체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지금 살아가게 될 그 메인 스페이스 이다라는 게 이제 제 진단이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 문서에 기록된 그 수많은 고전들이 담고 있는 어떤 그 분석과 기술 이것이
그냥 안 통하지 않나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존재론적 전회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는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 느낄 수 있을까? 학자들 몇 명이 그냥 좋아서 하는 얘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직업 유지하면서 그 학계적인 아카데믹한 담론으로 그냥 노는 일종의 유리할 유희 그런 거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따 이제 두 분 그 환경 관련해서 이제 발표할 두 분 선생님 발표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 한재학 선생님은 전에 이제 한번 뵌 적이 있었고, 김병헌 선생님은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뵌 적이 있었고, 이 두 분 입장이 서로 다르시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어쨌건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뒤에 뭐 팬데믹이라든지 그 기술 이런 부분은 이 지구라는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지금 좀 암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안도 암담하고 바깥도 암담하고 예, 그렇습니다.